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메드치 미디어 지역학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일리야 벨라코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전승절 지나자마자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 초반부터 전쟁을 지휘해온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구정 기자님, 보통 이 전쟁 한가운데 어떤 그 수장을 교체하진 않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뭔가 잘못했을 때. 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3월 선거에서 이제 이겼고 그다음에 5선에서 이제 7일 공식 취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명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내각을 새로 구성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눈길 끄는 게 12년 동안 네네.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쇼이구 교체한 건데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전쟁 중간에 바꾸는 거고 근데 뭐 최근에 그 쇼이구의 측근이 뭐 국방차관이 뭐 뇌물수수 이런 여러 가지 좀 뭐 체포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추측이 분분하기는 했었어요. 뭔가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소식이 사실은 다 추측이에요. 네. 그래서 참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뭐 이러이러하게 명명백백하게 보도가 됐다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뭐 썰만 많았는데 이 쇼이구 장관이 그 투바라는 이제 소수민족 사는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고 근데 뭐 1991년부터 이제 비상상황부 장관했었고 모스크바 주지사 잠깐 하다가 2012년부터 국방장관인데 한마디로 푸틴이 두 번째 집권한 이후에 지금껏 내내 같이 그러네요.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푸틴의 측근들 뭐 실로비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측근 그룹으로 분류가 되기는 했는데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서 그런 거고 사실 다른 측근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푸틴하고 친한 진짜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절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이제 원래는 쇼이구 말고 그들은 자기네 그룹에서 국방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푸틴이 쇼이구를 그때 발탁했던 거는 중립적이다. 한마디로 자기 색깔 없다. 그다음에 자기 세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쇼이구 장관이 그동안 장관하는 동안에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떼내서 병합한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제 뭐 분리주의 세력 지원한 거,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정 개입,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러시아 전문가 선생님들 만날 때 가끔씩 물어봐요. 그래서 대체 그 중에 쇼이구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느냐. 네네. 근데 이제 바그너 그룹의 그 프리고진이 이제 대놓고 막 죽기 전에 쇼이구를 비난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때 비난한 게 푸틴을 직접 겨냥한다기보다 쇼이구 같은 사람들이 밑에서 일 그르치고 있다. 이제는 쇼이구가 좀 한마디로 좀 쓸모가 좀 줄어들고 네. 그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쇼이구가 그래서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기다렸다가 새 정부 꾸리면서 내보낸 게 아닌가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런 경우 본인의 어떤 부패나 이런 것들 스캔들이 나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보다는 그 측근이 부패 혐의 있는 거잖아요. 명목상으로는 잘린 건 아니죠. 잘린 건 아니고 12년 사실상. 했으니까 교체를 한다라는 거니까 특별히 무슨 푸틴이 지금 어쨌건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한테 뭐 이렇게 쇼이구 자체가 뭐를 잘못해서 경질이다 이런 포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네, 안드레이 벨로소프. 어떤 사람인가요? 뭐 우선 경제 출신자고요. 이거는 아마 여태까지는 푸틴의 국방부 장관을 통틀어서 다 보면 군인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쇼이구처럼 어느 정도의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로 군인이 그러니까 현직 군인이 아닌 혹은 뭐 이런 군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예
군대와 아예 관련이 없는 경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별다른 공개성 없이 러시아 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아놓은 사람이고 또 들리는 말로는 푸틴이 엄청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 사람이 이제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제일 큰 평가는 그거예요. 3년 차를 하고 있는 전쟁에서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제를 최우선시로 해야 한다. 러시아 경제 자체를 전시 경제로 변환시키고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어차피 전쟁이나 전투 같은 것들은 벌어질 거니까 그거는 아예 나라 경제 자체를 조절해서 그거에 맞추려는 네. 그런 시도에서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가 제일 크고요. 또 두 번째로 러시아 내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쇼이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세력이 없고 뭔가에 뚜렷한 이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되게 뭔가 애매모호한 사람, 오로지 푸틴의 측근, 푸틴의 충성파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 벨라우스프 국부장관은 매우 보수적인, 이념의 안경을 아주 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있어요. 색깔이 명확하네요. 명확한 사람이에요. 네. 소위 말하는 게이시아 경제라는 그런 경제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한다. 경제도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거고, 계획 경제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개방 경제, 시장 경제보다 국가가 운영을 해서 네네. 국가가 어느 게 올바르고 어느 게 그릇되고 어느 거에서 빼고 어느 거에 추가하는 그런 게 굉장히 뚜렷한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3년차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돈은 일단 있어요. 전쟁을 치르기에는. 네. 근데 돈이 들어가는 정말 물 하는 하마식으로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있긴 한데 이런 속도로 계속 하다 보면 3년이나 4년 후에 이 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돈 흐름이라든가 금전 흐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히자라는 게 푸틴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옛날 소련의 DNA를 가진 사람인가요? 이번에 새로운 국방장관이 된.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계획 그러니까 경제 얘기하고. 완전히 그런 소련식으로 계획 경제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개방 시장 이런 것을 어느 정도의 부정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은 몫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 설명이 될까요? 이 아까 경제 관료 출신을 국방장관을 앉혔다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장관을 군 출신이 하는 거를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민 통제 그걸 중시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은 군 출신이 국방장관 해서는 안 되죠. 네네네.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거를 트럼프가 깨뜨려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 벨로소프는 제가 설명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력을 찾아보면은 푸틴에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나 푸틴에만 충성한 게 아니라 진짜 국가 이익, 국가 이익의 화신처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국가주의자에다가 진짜로 계획 경제 이런 정도 아니어도 2018년에는 이제 대형 화학기업 이런 데서 초과이익 환수해서 국가가 가져야 된다까지 나오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번에 앉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푸틴 정부의 주변에 이제 경제 쪽 인물들 중에서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충성파라고 보기엔 진짜 이 사람은 이념으로 똘똘 뭉쳤구나. 네. 그 경제학자를 어쨌든 국방장관에 앉혔고 아까 전시경제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렇다면
벌써 이제 3년 차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장기전을 예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평가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푸틴이 정말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칠 생각이었다면 벌써 전쟁이 끝났을 텐데 지금은 뭐 별다른 성공 없이 계속 전쟁을 이루다 보니까 뭔가에 그보다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의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그쪽으로 그런 네. 길로 가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더 이제 무섭네요. 네. 이 사람의 조금 더 보충적인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사실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봤을 때는 전쟁밖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를 했던 그 뭐 시설이나 인프라들을 이제 민영화해서 사람들이 부를 굉장히 많이 큰 부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올리가히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 프로세스가 시작했어요. 반대. 지금은 이런 굉장히 뭐 인프라나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국영화가 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어요. 최근 1년 만에도 러시아 GDP의 거의 30%에 넘는 그런 비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무력으로 국가가 무력으로 빼앗아가서 거기는 원래 사장이었던 사람들을 감옥으로 처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이민 가게 하거나 네. 이런 프로세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를 그 프로젝트에 주도한 사람이 벨로우소프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도 작년에 이제 그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때 막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에 향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한 여름쯤에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돈이 엄청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책이라고 나온 사람은 바로 벨로우스예요. 그 대책이 뭐냐면 지금은 러시아 내에서 뭐 오일이나 가스를 개척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스프롬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 초과 수익을 포착 세금을 하자. 그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니네들이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잖아. 그래서 버는 더에 지금 국가가 그렇게 위태로운데 빨리 내다. 네, 빨리 내라. 그것도 벨로우소프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푸틴이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군요. 어쨌든 그렇지. 그들 네. 입장에 네. 그들 논리를 따라가자면. 어쨌든 지난 5월 9일이 전승절이었는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이 북동부죠. 하르키우를 공격을 시작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테러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사전에 막아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지금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 상황은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 하르키우라는 도시도 전략적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쟁 초기를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는 러시아 군대가 거의 하르키우를 점령해서 키이우까지, 그러니까 수도인 키이우까지 거의 갔는데 네네.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군대를 그건 막았고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의 3년치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은 점령한 땅들은 원래 러시아 땅이라고 우기는 땅들이고 그렇죠. 네. 하르키우는 러시아 땅이라는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순수한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항상. 네. 네네. 심지어 지금 러시아가 우기고 있는 러시아 땅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인 하르키우까지는 점령하게 되면 그거는 승리적인 정신적인 승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투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아예 다르네요. 네. 네, 동부 지역과. 그런데 지금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월 7일 이제 푸틴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5월 9일 전승절이라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이 전승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르키우 공격과 이 전성 그 명절이랑 큰 연관은 없지만, 네. 근데 이 명절 자체가 현대 러시아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크게 국가가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945년에 소련이 나치 독일을 이긴 그런 날짜를 기념해서 이제 네. 하는 명절인데,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5월 8일이고 러시아에서 시차 때문에 2월 9일로 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소련이 나치 독일을 이겼다. 승리를 했다. 2차 세계대전이 그때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명절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것도 명절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설현 때는 그렇게 큰 명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오히려. 네, 당시는 오히려 되게 슬픈 공휴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너무 큰 피해를 흘려서 이제 이기긴 했는데 너무 큰 희생을 하면서 피해를 받으면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푸틴이 집권을 잡으면서 아예 거의 정반대의 의미를 하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다. 우리가 아니면 이 세상을 나치로부터 구원할 국가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하면서 지금의 거의 러시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있는 새해 명절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명절로 뜰 만큼 너무나도 국가가 크게 밀고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일종의 그 국뽕을 충만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날이 어느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네. 독재 국가, 특히 전쟁을 하고 있는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뭔가 우리가 승리하겠다, 혹은 승리했다, 혹은 승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차 세계대전 승리거든요. 그래서 독재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딱 이렇게 의미로야 우리가 한 번 이미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레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서사를 만들어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푸틴이 어쨌든 장기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음 살펴볼 뉴스도 전쟁이 한창인 나라 이야기입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재검토하라고 안보리에 권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찢어버리면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유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참 누가 분노할 일인지 잘 좀 모르겠는데 헷갈리는데. 네. 뭐 내용 아시는 대로죠. 이제 팔레스타인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당연히 인정을 받습니다. 네. 유엔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이 2011년에도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냈는데 그때 이제 그 신생 독립국이다 남수단은 통과시키고 그때 미국이 거부해서 안 됐었죠. 네. 그때 2011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2012년에 그때 이제 옵서버인데 옵서버 중에서도 이제 참관국이죠. 그래서 옵서버 엔티티라 그래서 참관하는 어떤 정부 무슨 조직 이런 게 아니라 옵서버 스테이트 확실한 참관 국가다라고 이제 유엔이 명시하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뭐 사실은 옵서버 자격 줄 때도 미국은 반대를 했었어요. 그건 이제 총회 결의로 됐었는데 근데 이제 옵서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근데 옵서버 상태면은 유엔의 다른 기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네. 그리고 주요 기관과 기구에서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만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다 참여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투표권이 없다는 거. 네. 심지어는 옵서버라서 팔레스타인 국기가 뉴욕에 있는 그 유엔 본부 앞에 이제 회원국들 깃발 쫙 해야 되는데 떨어진 곳에다가 외롭게. 이게 참 이렇게 되면은 좀 국기도 참 서름을 겪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학살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가 비난하고 있고 근데 유엔 헌장 자체가 이런 행위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거고 유엔 헌장에도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가입 신청을 했는데 뭐 4월 2일 날 신청했고 그래서 안보리에서 표결했는데 또 미국이 거부했죠. 그다음에 뭐 영국, 스위스가 기권했고 저희 사실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국은 한국이 도대체 어디로 표를 던지느냐 관건이었죠. 근데 그랬다가 이제 그래서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들이 이제 총회로 보내고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거 안보리가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제 총회는 이제 다수 국가들이 한 건데 미국이 나중에 한 말을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말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먼저 협상을 해서 자기네들의 지위를 이제 결정. 근데 어느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말고를 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또 미국이 시기상조다, 섣부른 조치다. 지금 언제적부터 기다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비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미국 차석 대사가 한 얘기인데 결의 채택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반대에 투표한 이유는 국가주의는 오직 당사국 간 직접 협상을 포함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니까 이스라엘과 잘해봐 뭐 이런 거. 아니 팔레스타인이 국가라고 유엔에서도 이미 옵서버 스테이트로 해놨는데
너네가 국가인지 아닌지는 일단 이스라엘이 좀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지. 두 개 이거는- 문장이 좀 모순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어쨌든 모순이죠. 이게 예. 미국 차석 대사가 한 얘기입니다. 일리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계속 미국은 반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정회원으로 이제 투표권이 없는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래도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좀 고립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엔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고립되는 부분은 이제 그거는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워낙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굳건해서 네네.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거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은 국가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유엔을 통해서 새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유엔 자체를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유엔이 잘 못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유엔이라는 기관을 개혁해서 어떻게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근데 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동시에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복잡하긴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전 세계가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가 결의안 찢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 처음이 아니던가요? 네, 처음이 아니에요. 네. 보통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화려하다 그래야 되나 논란 많은 퍼포먼스를 빚은 걸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소련 사람이죠. 크루쇼프. 예, 신발 들고. 네네.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그 예전에 야세르 아라파트 전 이제 정부 수반이 나와가지고 이거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나는 한 손엔 총, 한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있다. 올리브 가지를 내가 내려놓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1975년에 그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같이 엮어서 같은 맥락에서 인종차별 성격이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유엔 대사가 이스라엘 유엔 대사가 나와가지고 결의안 찍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대통령 됐죠. 그렇군요. 그 상황. 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목소리 낸 걸 봤는데요. 네네. 그 전적으로 지지 잠동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북한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저한테 지금 질문을 네. 하시는 거죠?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을 욕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회였군요. 이게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반대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정회원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논평까지 낼 정도로 외무성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나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관계를 보시면 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와 쿠바가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이제 서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2월 현재 보면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159개국이에요. 근데 남북한이 동시에 수교한 나라가 그보다 두 나라가 작은 157개국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과만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한쪽으로는 비난하고 한쪽에는 위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